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갓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가 씨예요?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한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이번에도 PD님과 연관되는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거죠? PD님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네, 그래서 뭐예요? 악착같이 뭐예요? 제가 PD님 고생하시니까 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는 거 좀 훈훈하게. 근데 이게 벌칙인가요? 아니, 근데 커피 한 잔 사준 거 얼마나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그러면 PD님이 네. 이렇게 물따기 딱 이렇게 하는 거 맞게. 정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예.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역시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온유 학생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러게요. 무려 3분 전에. 3분 전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자, 네. 문제 한번 풀기 전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찬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물따기 맞는 것도 꼭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특히 우리 직업방송에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출연자로선 소양인데. 정말 많이. 모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NCS. 자, NCS가 NCS.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냥 이 말 그대로 국가 직무 역량 표준이라고 해서요. 가령 뭐 아나운서를 뽑을 때 토익 뭐 900 이상, 뭐 학점 얼마라고 네. 하면 사실 그렇게 토익 900 이상이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영어 회화를 하면 하지. 네. 그런 식으로 좀 과잉된 스펙들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필요한 직무들에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정확하게 요구하려고 만든 게 그래서 스탠다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NCS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NCS를 활용한 채용을 늘리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서 좀 이슈가 돼서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왔어요. 이 작품의 이름과 작가를 맞추는 문제네요. 저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참신해요. 그러게요. 클린트의 작품 이름 몇 글자인지만 두 글자죠. 두 글자군요.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네, 클린트의 키스. 아닌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우와. 저 보면 약간 키스라든가 네. 그 전반적으로 클린트 작품들이 약간 그 뭔가 섹시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성적으로 섹시한 그런 걸 풍기면서도 어떤 풍자도 있고 해가지고 네. 원래 이제 좀 아방가르드 스타일에서 나온 그 사람으로 네. 저런 키스라든가 유디트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섬이나 바닷가에 위치한 어촌에 체제하며 매력적이고 충실한 해변에서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가 활동의 총칭은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일까요? 하고 싶네요. 근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약간 딱 보니까 삼시세끼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 어촌편. 어촌편.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투어리즘이에요. 무슨 네. 투어리즘? 무슨 투어리즘? 자, 색깔입니다. 섬, 바닷가, 자, 오초 어촌, 카운트. 해변. 들어갑니다. 이건 서스였어요. 미담 제 종급이니까. 네, 정답. 네, 블루 투어리즘. 블루 투어리즘.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이라기보단 다른 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농촌에서 체제하는 건 그 프랑스에서 나오는 건데 그린 투어리즘. 그린 투어리즘. 그다음에 뭐 하얀 설원에서 예. 그 투어라는 건 또 화이트 투어리즘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나왔듯이 생태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뭐 산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산과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생태 환경적으로 좀 즐기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체류하면서 느끼는 그런 투어를 그 프랑스에서 이제 화이트, 블루, 그린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러면 용어입니다.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면 옐로우 투어리즘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레드 투어리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프랑스 사막이 없어가지고 네, 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를 일컫는 말로 전통적 보수주의자보다 대외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합니다. 뭘까요? 이거 오랜만에 문제 속에 문제의 답이 있는 옥수수. 자, 미담 제주 중 지금 옥수수. 자, 시간 주세요. 신부 영어로 뭐야? 네오. 그래. 네오. 홍네오. 네. 아, 모르겠다. 정답은 네오콘이었습니다. 네. 신보수주의자의 네오 콘서베이티브의 그 줄임말 네오콘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좀 강경한 입장을 하는데 약간 폭력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그 미국의 어떤 입장이나 미국의 힘을 좀 보여준다는 세력입니다. 예전에 공화당 부시 대통령 때 네. 그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이름 들어봤잖아요. 네. 체니 부통령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네오콘의 대표고요. 지금 그 트럼프 해가지고 한참 대선을 하고 있는데 그 네오콘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가령 한국에 주둔을 할 때도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뭐 돈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돈도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나가서 힘을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서로 다 대립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공화당인데도 오히려 네오콘이 민주당 힐러리를 지지하고 나선 네오콘 그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대선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문제까지 나오고 갔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제품의 수익과 성장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제품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칭합니다. 이때는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해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의 단어를 알게 됨으로써 저의 그 언어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어른들 앞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얘기할 때, 야, 너는 그 경제 전문가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있어 보일 수 있을 때 아, 쓰는 말이죠. 그럼요. 실제로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포토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캐시카우. 발음이 안 돼. 캐시카우. 정답입니다. 저기 이게 4단계입니다. 네.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게 발전할 건 모르겠지만 지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게 돈 벌 구멍이 항상 있는 거예요. 네. 돈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장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그러니까 4단계니까 성장성 높고 수익성 높은 걸 스타라고 해요. 처음에 그 유실 학생이 스타라고 한 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스타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은 높고 수익성은 별로예요. 그러면 퀘스천 마크라고 해요. 그럼 또 있겠죠. 성장성도 많고 수익성도 낮은 거. 그거를 정말 그 글자 그대로 도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그스럽죠. 네. 그래서 저런 단계, 그러니까 수익성만 좋은 단계를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뭐 어떤 현금 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좀 저렇게 다르게 좀 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네 문제 맞췄나요? 그쵸.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어요. 예. 오늘 어땠어요? 아, 이 두 분이 미담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부끄럽지만 얹혀가는 것 같아서 두 분 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홍보를 할게요. 네. 저희가 뭔가 낚인 기분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요. 그쵸, 약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게요. 네.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퀴즈에서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봤죠. 그쵸. 네, 2013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전문가 만여 명이 투입돼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교육부터 채용, 자격 제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NC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도군 학생이야말로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요. 혹시 NCS 채용 이거 준비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언론사나 방송사 입사 시험 준비를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NCS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그렇군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지방에 다닌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NCS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아쌤이 정말 전문가예요. 아유, 진짜. 왜냐면 책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그럼요. 번 쓰셨거든요. 제 진짜 장담해도 우리나라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예. 네, 사실 명분적인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계속 할 얘기인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중요하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NCS가 현재 공기업 321개 공기업 이걸 채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채용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한국의 전반적인 채용에 어떤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즉 공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은 어차피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어떤 채용들이 다 이걸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앞으로의 채용 방법들이 전부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NCS가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게 스펙추얼이라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와닿는 건데요. 네. 네. 제목 자체도 토익 500점도 직무 능력 좋으면 공기업 간다라는 제목이거든요. NCS가 뭐냐라고 하면 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채용, 임금, 승진 등 능력 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는 기준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과잉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산업계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과잉 스펙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9.4%에 달하던 신규 직원 평균 이직률이 0%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시험 점수 돼가지고 그냥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보니까 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이 관둬.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고 공고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 거죠.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멋있어. 멋있죠. 제목 자체는 좀 도전적입니다. 네. 왜 공무원 시험은 NCS의 사각지대인가? 선생님 직접 쓴 제목. 네네. 예. 그러니까 그 NCS가 모든 산업의 표준이 돼가지고 예.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22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정해서 NCS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뭐 22일 날 NCS 제도가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됐고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네. 시험을 봐서 뽑을 때요. 현재 나오는 시험들이 그렇게 직무랑은 큰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별력이 없으면 사람 뽑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문제는 어려워지고 약간 유리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비전에 맞춘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NCS라면 네. 공무원 시험이야말로 필요한 역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도훈아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요. 채용 문화가 스펙에서 능력 중심으로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문장을 꼽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주위의 친구들은 그래도 스펙을 쌓는데 좀 더 치중을 하더라고요. 더 열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요한 문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NCS를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건 지난 7월인데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공공기관은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321개가 다 도입한다였는데 네. 실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개
100개, 200개, 300개 하는 식으로 좀 늘려나가는 차원이고요. 사실 이게 스펙 초월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기관들이 2012년, 13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요. 어떤 그 서울시설공단 이런 데는 아예 서류가 없어졌어요. 네. 그 지원하면은 일단 자기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가지고요. 이미 많은 그 공공기업이 이런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취준생들 취업을 위해서 참 많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에 들어가면 스펙 따로 또 업무는 따로라서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NCS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100%는 아니지만요. 한 5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채용의 통계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1년 안에 나오는 비율이 4명 중 1명이에요. 25% 정도가 그 나오고 있고 그 중소기업으로 치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갔다 1년 안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직업과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획이다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가보면 리서치가 일단 주 업무예요. 리서치. 이걸 알아야지 되니까 분석하고 하니까 맞아요. 생각해놓은 것보다 너무 노가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들. 근데 이제 이런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런 일들이 있고 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그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업무적인 어떤 것도 좀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나마 좀 이런 부분들의 환상을 좀 버리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쌤이 직접 쓰신 칼럼인데 이제 어떻게 봤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실시간 진짜 기사 서비스예요. 네. 엄청난 거죠? 저는 네. 정말 근데 이시안 쌤이 쓰신 줄 몰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한 문장을 꼽은 게 제목이었어요. 왜 공무원 시험은 NCS의 사각지대인가? 야. NCS라고 하면 보통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공기업 입사 준비하는 시험으로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만든 거는 공무원일 텐데 왜 공무원은 적용을 안 하고 있지라는 거를 정말 약간 그렇군요. 뭔가 화두를 탁 던져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목을 그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일단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것 같은데요. 근데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목을 쓴 건지 한번 진짜. 사실 이게 좀 제가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 모순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좋은 어떤 직무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실제로 정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현재 준비가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네. 공무원 준비라는 사람은 고시처럼 해야 돼요. 네.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안 했을 때는 다른 걸 완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령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그게 행정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럼 실제로 하다가 아니면은 그 일반 기업의 행정이라는 업무에서 그게 맞아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NCS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에 대한 어떤 그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네. 직무를 찾았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 사기업도 볼 수 있고 공기업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쓰게 된 칼럼이죠. 네. 그렇군요.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정말 큰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런 친구들이 늘었어요. 어떤 가령 저한테 이제 교수님, 저 나이가 많아서 공공기업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공기업이 스펙적으로는 오히려 그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학점도 높아야 되고 굉장히 그 뭐랄까 범접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오히려 사기업들이 더 힘들고요. 공공기업에서 스펙 초월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공기업이 이게 다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좀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학교, 학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약간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그 NCS에 따라 자격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선생님? 근데 이게 네.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NCS로 바뀌었을 때 네네.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이 어떤 취준생일 것 같아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렇죠. 가령 이런 직무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준비가 탄탄할수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떤 직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나는 이걸 하고 싶어라는 직무적인 어떤 비전이 명확히 설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험을 쌓고 어떤 능력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첫 번째 준비는요. 자신의 저 직무적인 성향과 그 진로적인 것들을 안 다음에 직무를 빨리 결정하는 거.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미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자. 짜잔! 직무 중심의 NCS 채용이 과연 신입 채용 위주의 한국 채용 상황과 맞다고 생각하나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건 학생 답해 볼까요? 네, 저는 NCS 채용이 지금 당장의 한국 채용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CS의 요지는 이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미리 경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학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애도 해야 되고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술자리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인턴을 통해서 직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뭐 금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두 번째 문제는 NCS가 지금 사기업까지 완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탈스펙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이나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스펙 쌓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 뿐더러 또 하나의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그 이전의 교육 단계부터 뭐 직무 교육이나 진로 탐색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NCS 채용이 지금은 과도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과도기가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펙을 초월해서 이제 정말 능력 위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장래적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가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좀 아니지 않은가. 네. 그러면 당장에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당장에는 아까 뭐 공무원도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다시피 제 생각에도 좀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사기업도 좀 정부 물론 이제 사기업은 이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제 각자 노력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부가 좀 더 나서서 그 NCS 관련해서 채용하는 것을 좀 더 권장 또는 좀 더 심하게 나갔을 때는 좀 법적으로도 강제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더 NCS 관련해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딱 봐도 되게 당황한 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지금 여기서 딱 보이니까 깨알같이 막 준비를 해왔어요. 대견하죠. 저렇게 성실한 모습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 성실하게 준비를 해와서 저거 자체는 굉장히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당황했을 때 너무 누가 봐도 난 당황했다, 당황 써 있는 게 네네네. 그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네. 너무 이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선생님, 이런 모양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이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거야말로 좀 공공기업에서 현재 네. 도입을 하고 있는 공공기업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자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신입 채용 위주의 한국 채용 상황과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뽑는 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겠다. 가령 뭐 4학년이 되면 인턴이란 부분들이 사실 지금 다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뭐
이걸 하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해서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네. 현장의 실습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는 그런 제도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 뭐 좀 지금의 상황과도 좀 맞고요. 현재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 이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게 네. 처음으로 칭찬받은 것 같아서. 그렇죠.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들을 때 네. 약간 깨알같이 준비를 좀 이거저거 네.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 이 정도면 실제로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를 했기 네. 때문에 좋은데 근데 깨알 같은 지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려고 자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 것만 좀 빼주면 훨씬 더 깔끔한 면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진짜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취준생들은 네. 이렇게 뽑으면 아 그거 힘들다 저렇게 뽑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정말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취준생과 기업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요. 기업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한테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인턴십을 활용한 채용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접 그의 회사를 겪어보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잘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체험을 해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내가 정말 맞는 회사인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직률을 낮춰주고 많은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렇게 대담한 실력이 그대로 묻어나오네요. 아우, 네. 대단하네요. 재한 씨는요? 저는 근데 진짜 이 문제는 저에겐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류의 생각이 떠오른다면은 기업이 M&A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문제와 솔직히 좀 다른 동떨어진 대답입니다. 근데 기업이 M&A를 하는데 이 M&A를 꼭 기업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M&A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네. 청년 창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업에서 만약에 얘가 청년 창업했는데 요 모습이 우리 기업과 좀 맞는 것 같아. 그럼 실제로 그 1인 기업의 청년과 이렇게 좀 M&A를 통해서 새롭게 신입사원을 좀 해가는 그러니까 항상 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채용을 하러 나서가는 겁니다. 기업이.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다른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창업도 많이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나도 충분히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로 좀 가겠다. 이런 의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제와는 좀 답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외국 기업은 이런 게 네. 있어요. 외국 기업은 인수를 할 때요. 네. 가령 100억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사람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티몬이란 기업에서 네. 외국에서 인수 M&A처럼 그 지분을 할 때 네. 실제로 거기 그 대표라든가 그 신현성 네, 대표가 신 있죠. 대표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한 2배 정도까지 더 책정을 한다. 이 사람을 같이 조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A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재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외국에서는 정말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순수한 능력 위주의 채용. 아직까지도 학벌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연, 지연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채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이다. 능력 있는 직원을 뽑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기업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괴리감을 키워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네, 태연 학생,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분별한 스펙 나열의 기준을 알 수 없는 기업의 태도이다. 기업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거나 뚜렷하게 커트라인 정도만의 스펙을 통한 서류 검증 및 정보 공개가 있는 뒤엔 나머지는 기업에 맞는 취준생의 잠재 역량이나 직무 관련 지식 혹은 시험을 통해 뽑았으면 좋겠다. 유실 학생, 인턴십 연계 채용이 가장 적합하다. 인턴십 인원은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취준생에게는 모호하지 않고 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실력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혜 학생, 서류 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 서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하여 학력, 스펙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특성을 판단하여 당사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온유 학생, 토익 등의 응시비가 비싼 어학 및 자격증 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맞는 자체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회사 차원에서도 회사 업무에 특화된 시험으로 뽑으면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그죠. 학생들의 의견 우리 도건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다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보미 누나 의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말 직무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님과는 함부로 대면할 수 없는데 역시 김경 아나운서 정도 돼야 이렇게 직접 아유, 일이 돼야지 감사합니다. 이야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게 됐을 때까 같이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어떤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인턴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는 좁은데 네. 어떻게 인턴을 다 받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학생들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에 맞춰서 뽑았으면 좋겠다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태원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NCS라고 있는데 네. NCS라는 게 잠재 역량, 관련 지식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 스탠다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주제와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태원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태연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최근 확정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취업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쌓고 능력을 기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겠다고 많이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NCS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신을 믿고 그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었을 때 능력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해서 네. 열심히 그 능력을 쌓아 나가시면 사회에서도 NCS라는 구조로 응답할 수 있겠다. 이런 그 가능성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어땠나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시안 쌤한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어서 네.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스펙보다는 이제 능력으로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네.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작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일본 스피치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던 그 조이나 학생 네,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빨리 불러주세요. 네, 기대가 크신 우리 삼촌 위해서라도 빨리 부르겠습니다. 네. 조이나 학생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떨리세요? 네, 좀 떨려요. 그럼 바로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친구랑 단 둘이서 부산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는 부모님이 직접 여행 코스를 짜시고 그래서 저는 따라다니기만 했었는데 단 둘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여행 코스를 1박 2일 코스를 다 짜고 친구는 저를 따라와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도 좋아했고 저도 너무 재밌었어서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럼 여행을 기획할 때 네. 그 포인트는 뭐였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 위주도 많이 하고 사진 찍는 장소나 뭐 풍경이 좋은 곳 위주로 구성을 짰습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 한 달 다녀오신 건가요? 네. 지역이 어디 있었죠? 하얼빈이요. 하얼빈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본인이 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행 코스를 짠다면 어떻게 짜실지 한번 좀 그 기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박 2일. 네. 첫째 날에는 중앙대가라는 시내가 있는데 중앙대가를 둘러보면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가 있는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놀이기구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둘째 날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보고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획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타겟이 있어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 아, 이런 데 가면 그냥 좋겠다 정도 수준이어서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기획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 타겟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왜 여기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답변이 좀 미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어를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실력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중국 어학연수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랑 뭐 물건을 살 때 대화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정도의 중국어는 했습니다. 그래요. 네. 你好，你好，自我介绍一下吧。你们好，我叫赵银豪，我是大学生，我今年21岁，我喜欢旅行，认识你们很高兴，请多多工作，谢谢。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영어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중국어는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좀 어려워서 더 배우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아직은 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OP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업무 OP 말고 다른 업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행사 안에서요? 네. OP 회계나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격증 딴 거나 이런 고등학교 때 네. 공부한 거 이런 걸 보면 회계나 이런 업무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회계 쪽엔 그래도 아무래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업무는 OP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어 때문에 안 되잖아요. 본인도 좀 인정하시잖아요. 아직 21살이다 보니까 더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외국어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글로벌화 되고 있으니까 외국어는 뭐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거고 특히 여행사 업무 중에서 외국어를 당연히 써야 되는 직무라 그러면 외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지원한 직무가 외국어를 많이 써야 되는 직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는 잘해놓으면 평생 먹고 사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어를 시작을 했고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중국어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OP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과의 만남에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컴플레인 걸거나 할 때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사님들께서 혹시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거나 하면은 그때 힘들 것 같고 제가 아직 아는 게 잘 없다 보니까 OP 업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이랑 여행 코스 짜는 것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만남에서 고객과 상담, 전화 상담도 하고. 이런 질문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앞으로 해당 업무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은 또 다 어떻게 보면 이 직무에서 심사숙고하고 왔는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보는 질문인데 대체로 오늘 답변이 굉장히 좀 짧거나 단답형이거나 뭔가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뭔가 본인이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신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끝났다는 부분이 좀 다소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늘 답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이쪽 일을 충분하게 많이 알고 온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선발을 할 때 약간 이제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해외 봉사도 있고 연수도 있었는데 해외 경험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캄보디아에는 선교 봉사로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제가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한 방에서 3개밖에 없는 화장실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하나로 여러 명에서 버텨야 했었고 화장실에서도 더운데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좁았던 게 가장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께서 극긍정이라는 마인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도 씻는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씻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극복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잦은 출장과 답사도 해야 되고 상품 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로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간 생활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또래가 부모님 밑에서 곁에만 있다가 이제 혼자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이 좀 먹기 어려워하는 음식도 제가 먼저 먹어보면서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OP 업무가 해외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열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환경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했다는 그런 답변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걸 업무로 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이거는 어느 여행사나 좀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최근에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어요? 옷이랑 선물해드렸습니다. 어떤 옷 선물해드렸어요? 그 반팔 운동복 같은.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인성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무단횡단 하느냐 이거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인성 검사 하는데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솔직함을 물어보는 거죠. 테스트해보는 걸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무단횡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무단횡단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물어봤고, 근데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에서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 조직이나 상사나 고객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신 때 그냥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고객한테 잘할 수 있을지 상사한테 잘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해외 힐링지 아무래도 보라카이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즘에는 거기에는 저희 겨울일 때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휴가 가기에 그렇게 멀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키지를 기획해서 보라카이를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본인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네. 어떤 그 여행객이 뭐 밤에 또 여행을 하고 싶다, 네.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조른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같이 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 일정 외에 여행을 또 했을 때 네. 후기를 남겨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공식 일정 외에 야간 투어도 같이 해줬다라고 하면 다음 여행객이 또 그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게 후기가 이제 야간 여행을 하면은 고객님은 더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족했을 후기가 올라왔을 거고 만약에 그 상품이 만족했다면 그거를 아예 코스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만족을 이렇게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회사가 좀 더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 약간 고객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고객의 어떤 만족이나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고객 만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만족을 해야 다음 여행 시에도 저희 회사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손해를 보는데요. 계속 찾아와 주시면 회사 망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공식적인 일정 외에 추가로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느냐, 오피로서의 그런 자격, 자질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소비자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100%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면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앞으로의 상품을 기획하면서 회사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답변을 좀 하면 어떨까. 채용은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제 면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나 씨가 꿈꾸는 여행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행은 혼자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여행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이나 학생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빨리 불러. 네. 해외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간 생활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피 말고 다른 업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피... 회계나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고객의 만족을 이렇게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찾아와 주시면 손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요? 자,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참 어렵네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정보가 왔으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저도 받지를 못해서 거기에 뭐 후속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좀 약간 대화를 할 때가 뭔가 끊기는 듯한 약간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저도 관련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경험을 끄집어내려고 그런 질문들을 여러 번 했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당황한 모습도 보이고 네, 이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쉬운 그런 면접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네. 저는 약간 면접 중반부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건 애국어를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뭐 일반적인 약간 사무 업무처럼 전화 응대를 많이 해주고 뭐 하는 이런 업무라면 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중반부까지는 사실은 좀 B 마이너를 계속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직무로 네, 좀 더 약간 이 친구한테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는데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답변이 약간은 흐릿하고 뭔가 애매한 어떤 답변을 하면서 결론은 C 마이너가 돼버렸습니다. 결론은 네, 약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은 모든 걸 다 애매하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C 마이너스 주셨군요. 네네. 다시 학생회장님으로 돌아온 느낌이 드네요. 그럼 우리 삼촌은 어떻게 평가를? 저는 항공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인사팀에 있기 전에 1년 동안 여행사 관리를 했었어요. 영업부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행사 직원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만났던 여행사 직원의 어떤 그런 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다들 그러시잖아요. 네. 그 직무의 네. 담당, 뭐 회계담당자라는 그렇죠. 은행원 상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제 그 모습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무난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여행사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 하면 그냥 무난하게 잘하겠다 그 정도 인상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여행사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게 경험이 없어서 충분한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C 마이너 그냥 좀 애매하다. 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D나 F로 갈 이유도 못 찾았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면 무난하고 잘했는데 나가고 나면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지원자. 지원자들 보면 아까 확실하게
이 친구는 벌써 합격이야. 아니, 넌 별로야. 아니면 호불호가 갈려. 뭐 그런 지원자들이 있지만 네. 상당수가 잘했지만 기억에 남는 지원자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면접장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런 지원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C 마음은 아프지만 C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두 분 다 C 마이너스 네, 주셨군요. 네, 네, 네.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처음에 이제 조인 학생을 먼저 컨설팅을 하고 계속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평가를 매기는 기준이 직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D를 주고요. 직무 설정이 되어 있으면 C, 그다음에 직무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무난하게 잘하면 B, 뛰어나면 A 그룹으로 이렇게 네. 넘기는데 지금 직무는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합격을 시킬 만한 그런 자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아쉽지만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삼촌과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1분 스피치에 반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근데 아마 네. 이 계기를 통해서 아마 그대로 또 연습하다 보면 네. 거의 뭐 또 합격선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다행히도 해줄 얘기가 많아서 네. 그것만 보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네네. 있는 네. 일단 틀은 갖춘 것 같아요. 네. 뭐 졸업이 내년 2월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뭐 부족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조이나 학생 불러서 다시 그런 따뜻한 조언들과 네. 함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P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보다 이게 더 좋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되는데. 합격을 시킬 만한 그런 자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아쉽지만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떨렸나요? 네, 생각했던 질문과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했던 질문은 또 뭐가 있었어요? 한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편하게 제발. 아니 혹시 생각했던 게 뭐였는가 싶어가지고 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좀 약간 가벼운 질문들 있죠. 가벼운 질문 어떤 취미 이런 네, 거? 그런 것들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여행사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네, 어려웠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 누구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 많이 던졌었어요. 취미, 특기 뭐 그랬는데 요즘 그런 질문들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직무 상황 가지고 던진다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집중해서 해본 거예요. 오히려 약간 여행사도 메이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작은 규모면 갈수록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약간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약간 좀 이제 어렵게 좀 면접을 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면접을 봐주셔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좋으네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네. 혹시 여행사 실습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네,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못하셨구나. 근데 오늘 면접들이 네. 사실 질문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네. 이제 가정을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있나라고 물어보면 답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는 모습이나 예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 답변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좀 여행 코스를 한번 계획해봐라.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본인이 하고 싶었다는 게 아까 여행 코스를 아까 기획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질문. 안 그러면 좀 되게 애매하게. 그리고 기획을 할 때에는 항상 타겟이 있어야 돼요. 타겟이 뭐하거나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명확성이 없게 되면은 사실 기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해야지만 상대방 듣기에 저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 내 기준에서 말하다 보면은 누가 가는 여행인지 잘 모르겠고 왜 저걸 해야 되는지 타깃은 누구인지 결론적으로 면접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오면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행사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어요. 간절함이 어느 정도예요? 간절함 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야? 당황스러워. 뽑히실 근데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간절하지가 않구나. 네. 아직은 여러 가지 고민 중이구나. 그래서 아까 사실은 질문할 때 뭐 왜 항공사는 지원 안 했어? 이런 걸 또 하려고 그러다가 네네. 이제 안 하기도 했는데 간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여학생들 중에 승무원 지원하려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친구들 중에 일부러 자기는 비행기를 안 타봤대. 그래서 항공사한테 미안하대. 비행기도 안 타보고 승무원을 지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용돈 벌어가지고 일부러 비행기를 타가지고 승무원들하는 거 갔다가 제주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면서 승무원들 어떤 막 승무원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간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사에 지원하고 관심이 있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람 치고 여행 경험이 너무 없지 않나.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다른 걸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한 무슨 그런 용돈벌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조금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그냥 생각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어떻게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회사에서 이익이 안 되는데도 너무 단호하게 이제 소비자의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에서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없는 직원이라서 뭐 뽑히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득력이 없었고 그거를 설득할 만한.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마음과 같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말로는 또 설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면접은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표현력 같은 것도 기르고 약간 너무 단문이 많아서 약간 좀 장문으로 좀 설명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그냥 뭐 못한 건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누구나 아마 그럴 거고 아마 그 같은 과에 같은 친구들 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제가 볼 때 아마 약간 상위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냉정하게 보자면 근데 현재 또 전체로 보자 보면 또 이 선택되는 사람들끼리만 또 모아놓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약간 밀릴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외박도 안 돼서 뭐 1박 2일로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혼자 가기에도 무섭고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못 간 것 사실이고 근데 21살 치고는 많이 간 거 아닙니까? 21살 치고 좀 간 편이죠. 우리가 너무 지금 높게 그런가요? 제가 너무 돌아다닌 것 같네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짧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길게 대답하는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거 근데 노하우보다도 할 내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죠? 모르니까. 이건 맞아요.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알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알면 더 신나게 말을 했을 텐데 뭔가 좀 막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행 말고도 뭐 취미라든지 뭐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엇인가 가지고 실컷 떠들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먹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있는 것처럼 이 직무를 관심 있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딱히 할 말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쌓아서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답변을 줄여야 돼요. 40초 정도. 네네네. 근데 이해를 할게요. 만약에 진짜 상황을 몰라서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운 날 또 조이나 씨가 우리 또 여행사의 OP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긴장된 하루를 보냈는데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악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만 더.
애정 어린 잔소리. 오늘 전체 과정을 보면 자소서 때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랬다가 1분 자기소개 때 기대감이 확 올라갔다가요. 네. 면접 때 좀 약간 사그러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 3가지 과정을 놓고 왜 1분 자기소개서에서 우리 3명의 관심이 높아졌는지 네. 그걸 잘 살리시면 취업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로는 충분히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을 가지셨고요. 이제 직무적인 역량만 조금 더 채워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한 번씩 해주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률도 잘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럼 조이나 씨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시청률 잘 나오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경익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2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거래소입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데요. 네. 우리 2기업의 첫인상을 보미아나운서는 어떠십니까? 일단 2기업 다 공기업이니까 예. 모든 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그쵸, 꿈의 꿈의 기업인 기업이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엔 또 이제 NCS를 기반으로 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경익 학생은 혹시? 네, 저는 이 2기업 하면은 네. 그 각자 기업마다 그려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어떤 몸으로, 모습이 혹시? 예, 표현하자면은 네.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예.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약간 맑고 순수한 느낌? 아, 네네. 뭐 한국거래소 같은 네네. 뭐 이미지하면은 약간 네. 되게 그렇게.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각자 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꽁트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훅 들어왔네요. 훅 들어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수 형은 혹시 어떠세요? 저 꽁트로? 혹시? 갑자기 왜 부담을 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공기업 이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네네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또 근데 신이 내린 직장을 넘어서 이제 신이 감춰둔 직장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또 알고 싶은 거는 또 다니다 보면 또 나름의 또 고충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경익 학생이 아주 잘 표현을 해줬는데 진짜 사실은 이 방금 말한 그 이미지가 저희 같은 일반인한테도 딱 그렇게 박혀 있긴 해요. 일단은 어느 때보다 좀 취준생들의 관심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홍쌤, 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이제 하반기 공기업 채용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죠. 지금 뭐 한전도 인턴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취업 포털에서 이제 대학생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하는 기업이 어디냐,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 그랬더니 1등이 또 CJ제일제당이에요. 어이없는 답변 같고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삼성전자고 3등이 이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공계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항상 1등이니까요. 오늘 이 라이벌 매치는 그러니까 다들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근데 어찌 보면은 기업의 환경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산업 인프라가 전력인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공기업.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전체로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공기업의 모습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 한국거래소 이 2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번 인터뷰는 좀 특별하게 제가 저번 주에
워크숍을 갔다 왔거든요. 어디 워크숍이요? 강원도 홍천으로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게 찍어봤는데 네. 뭐 설문조사를 하면서 네. 이 같은 공기업이더라도 예.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낄 수 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특파원 박경익입니다.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 계획 잘 짜고 맑아지는 계신가요? 기분이에요. 저는 오늘 목가니까 친구들과 함께 대리만족하고 싶습니다. 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 분위기 봐선 복장이거든요. 한국증권거래소와 뭐야? 전력공사인데요. 자, 우리 학생들은 진짜 무슨 이 소리가 두 기업에 들렸어요?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두 기업에 뭐 한 곳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쪽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보다는 지금 한국 거래소에 취직하고 싶은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거래소? 머리로 돈 버는 거죠. 저 친구는 문과생인가요? 이과생인가요? 문과생 워렌 버핏 이런 느낌으로 투자의 귀재 이런 거 한번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투자의 귀재. 주식이라는 게 경험과 흐름을 읽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마음도 평소에 있었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 취직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산행에 봤을 때 공유가 증권가로 알더라고요. 위험에 펀드 닥쳤을 매니저라. 때 군인한테도 전화하고 또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하길래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휴대폰에. 그래서 그렇죠. 증권거래소라 하면은 우선 이제 다방면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연예계 찌라시도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연예계에 대한 소문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전력공사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컷 거래소 얘기하다가 왜죠? 자, 리액션. 반전이 있는 친구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력, 가스,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스공사에 다니는 형이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전력이 이제 꼭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한국전력공사를 가고 싶죠. 어지러운데요? 제가 사실 증권이나 뭐 금융 쪽에는 잘 알지 못해서 생소한 면도 조금 있고 무슨 워크숍이길래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거 뭐죠? 고등학생 때부터 진짜 시내 학교에서 가는 워크숍인데 문과생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건 안 되지만 국문과생. 취직이 된다면 한전을 가고 싶습니다. 완전 한국증권거래소를 선택할 것 그래 되게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취업 얘기를 할 때 뭐 신의 직장 중 하나다, 뭐 연봉이 높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한국전력공사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취업하고 싶어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워크숍 다녀왔는데 그 함께 했던 친구들이랑 또 중앙대 캠퍼스 학우들 이렇게 해서 약 30명 정도 그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조사해봤는데요. 네. 결과는 짜자잔! 자, 압도적이네요. 네, 정말 예. 한국거래소 네. 9대 한국전력공사 21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요런 정말 많은 표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 우선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신의 직장 아니면 뭐 꿈의 직장, 뭐 철밥통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 철밥통. 것처럼 이미 학생들한테 그런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어떤 네. 일을 하는지 잘 몰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되게 몰라.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의견. 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 증권 시장에 대한 네. 뭐 어둠의 세계? 약간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살짝 부정적인 이미지도 돼 있고 호불호가 딱 갈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전기처럼 짜릿하고 주식처럼 질 있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노트! 네, 인기도 공기업 정도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먼저 한국전력공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우리 좀 이거 기업들 제가 노트 네. 준비해올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왜요? 어디서 뭐 선정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오늘도 그런 건가요? 네, 한국전력공사 네. 글로벌 100대 기업에 네, 진입을 했습니다. 이 대단하네요. 선정한 매체가 우리 알죠? 이 포브스라고. 포브스. 네, 네임드잖아요. 네. 예. 포브스에서 이제 글로벌 100대 기업에 이제 선정을 해줬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딱 두 개 있어요. 어디입니까? 한전이랑 삼성. 우와. 네, 딱 두 개 있는데 근데 전력회사로는
네, 세계 1위를 차지한 그런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선생님, 이제 한국전력공사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제로 네. 이제 살펴보면요. 네. 그 1898년 네. 1월에 한성전기회사라는 회사가 이제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네.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전력 산업 같은 걸 담당해 오다가 61년도에 이런 전원의 개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한 개발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매출을 보면요, 13년도에 한 54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가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한 58조, 거의 한 59조 정도 육박하고요. 영업이익이 한 11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새 정말 덥잖아요. 그쵸, 네, 너무 찜통 더워요. 더위 때문인지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씁쓸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이익을 증대시킨다. 아주 네. 긍정적인 방안이죠. 결과물인데 지금은 이제 폭염이 너무 지금 엄청 덥잖아요. 예, 그죠? 너무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가게들에서 누진세 폭탄 요금 때문에 가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한전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넌센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에서 쓰는 것이 있고 기업에서 쓰는 산업용이 있겠죠. 네. 산업용이 한 55%, 가정용은 한 13% 정도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10년부터 14년 동안 그러면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냐. 네네. 산업용의 소비량은 40% 정도 급증했는데 네. 가정용은 사실 0.5%밖에 성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산업용을 많이 쓰고 또 산업용의 그 증가세도 높은 상황인데 네. 산업용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제공해서 최고 한 12배 정도의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이 된다.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찬반이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산업용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깎아주는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고 결국 이런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왔으니 예전부터 이제 대기업들을 쉽게 말해 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이유는 그 밀음을 받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이제 더 많은 달러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이런 논리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네. 방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연일 이제 계속되는 폭염에 이제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블랙아웃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해결책으로 이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태양광 또 전기차 이런 이제 미래 에너지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사업이 좀 많이 활발하다 이런데요. 네, 국내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니까 여기서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우디, 베트남, 이집트, 체코 이런 국가들의 맞춤식 마케팅 활동을 현재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 실적을 보면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사업자로서 요르단 쪽에 푸제이즈 풍력 발전 또 이런 건설의 운영 산업에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고요. 18년부터 이제 18년 4분기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이렇게 신흥 시장의 재생에너지 또 전력에너지, 원자력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몇위 이런 거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네. 한국거래소 시가총액이 세계 증권시장의 14위라고 합니다. 네, 1956년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에요. 명동에다가 문을 열어서 올해로 이제 환갑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리고요. 이제 60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환갑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데 한국거래소는 좀 어떤 기업인가요, 선생님? 세계 시장 규모가 14위라는 건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따져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그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남북 관계 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부합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요.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한국선물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위원회가 다 합병된 통합거래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코리아 엑스체인지라고 해서 KRX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그다음에 상장지수 증권, 그리고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이 종합거래소 시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이라기보다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국내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이런 주식시장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런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거래 시간이 30분 더 연장이 됐죠? 실제로 이제 30분 정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증시시장은 사실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 2000년에 점심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휴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또 다른 거래 시간의 변화, 30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증권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요즘 뭐 사드라든가 국제 정세, 여러분들 이 증시시장은 우리나라 자본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하고 다 커플링, 동조화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그다지 큰 효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스의 노트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완전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완전 핫 이슈예요. 근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지금 찬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요. 이런 핫 이슈를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싱어송라이터인 저보다는 이제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지주사 전환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 내부 원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것들을 각 지주사의 자회사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똑같은 업무가 구조만 바뀐 채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장의 개념이었는데 각기 시장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안 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기업을 일궜어요. 그래서 규모가 더 커지면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시쳇말로 좀 대박을 치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이런 성공 모델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좀 침체기예요. 실제로 상장을 안 하고 그냥 유한회사식으로 쭉 가는 기업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를 이제는 양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내부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OECD 한 24개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죠. 알겠습니다. 자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 거래소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 1초, 0점 몇 초 만에 변하는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여파가 큰지 정말 그게 어떤 식으로 또 전문가들만 항상 아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증권사도 이제 공부하는 자격증이나 필요한 게 있겠지만 한전은 너무 전기적으로 생각이 많이 돼서 전기사 자격증 뭐 이런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렇죠. 공사에 들어갈 때 혹시 조금 더 유리한 스펙 같은 게 있나 궁금합니다. 두 기업 다 너무 소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제일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험 시장이 하도 어렵죠. 국가들이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려면은 이거 하나만큼은 준비해라 같은 그런 꿀팁 정보 같은 걸 하나. 이제는 NCS를 소정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서류나 이런 걸 다 통과하고 면접에 있어서 특히 뭐 한국전력공사만의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역시 뭐 공기업, 뭐 시내 직장이라 맞아요. 보니까 그런 취업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았죠. 혹시 뭐 공사 취업에 필요한 뭐 특별한 스펙 같은 게 있는지. 과거에는 이제 공기업 들어가려면 당연히 4.0 넘겨야 하고 토익 900 만들어야 되고 기사 자격증 2개 따가지고 쌍기사 타이틀 걸고 지원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NCS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직무 위주의 선택을 공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건 사실 민간 기업 도전할 때도 동등하게 요구됐던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더 특별한 건 뭐냐면 더 현실적인 건 사실은 지금 필기시험을 보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과거의 NCS과는 다른 기존의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적성시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또 NCS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성시험 자체가 다원화되고 있고 NCS라는 모듈을 좀 이해해야지 적성시험을 많이 맞추는 단계로 펼쳐져요. 이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스펙을 안 보는 긍정적 요인들이 있고요. 면접장에서도 과거에는 공기업 면접은 아주 다분히 인성적인 부분들만 건드렸는데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공기업들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직무 위주의 접근과 적성시험 자체의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중요하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뭐 취업하면 항상 우리 문과생들이 좀 걸리는데 한국전력공사만 하더라도 뭔가 좀 이공계 계열 이제 친구들이 더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까 NCS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뭐 어떤 것을 문과생들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게 오히려 문과생들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산점을 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뭐 컴퓨터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 가산점. 그러니까 주는 가산점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고요. 또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공기업들이 지금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전기 관련돼서 기사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필기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아직도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 만들어야 될 그런 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한전과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오히려 이런 자소서나 서류 이런 것보다 자격증을 더 우선시 본다고 했는데 자, 실제로 그런 뭐 한국거래소나 한전 뭐 전기나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취업 활동한 친구도 알 텐데 서류가 정말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많이 줍니다. 기회를 보고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시험에서 이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여기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NCS가 접근이 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민간 기업 최고 클래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가는 친구들하고요. 한전 가는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은 스펙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냈었고 다년간의 공부를 이미 했던 아이들이고요. 민간 기업 가는 친구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프로젝트 몇 번 하고 인턴 정도 하고 취업을 했었죠. 그런데 NCS가 적용이 되니까 이제는 민간 기업을 도전했던 친구들도 공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공기업을 도전했던 친구들도 NCS를 쓰니까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민간 기업을 도전하게 돼요. 그런 오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삼성전자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한전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한전 들어가기가 더 어렵죠, 당연히. 조금 뽑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호도는 되게 높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이나 올라가고 있죠. 안정적인 삶에 대한 청년들의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공기업에 갈 만한 이유나 명확한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도전하는 친구들은 좋은데 야, 이거 민간 기업은 뭐 여자 안 뽑는 데더라. 뭐 문과 안 뽑는 데더라. 학교 안 좋으면 차별한 데더라. 근데 공기업은 이제 NCS 때문에 차별을 안 하니까 나는 공기업에 몰입을 해야지. 그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어찌 보면은 경우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 과거에는 채용 전형 때문에 존재하던 그 장벽이 낮아졌으니 여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과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수영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올 것이 많네요. 드디어 이 선호도 높은 한전과 한국거래소 정말 궁금하네요. 연봉 어떻게 되나요?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그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 사원급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170만 원 정도, 3,170. 거래소가 한 3,460 정도. 그러니까 금융공기업 쪽이 예전보다 연봉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연봉 수준은 높은 편이죠. 공기업도 똑같이 인센티브나 그런 게 다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탄력성이라는 부분은 민간 기업만은 못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가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NCS에 대한 카더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먼저 NCS 도입으로 전공 시험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필기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NCS 공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인적성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느끼겠지만 민간 기업하고 굉장히 비슷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NCS 적성 평가에 도용 추리 같은 거 시각적 사고를 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적성 경쟁력을 높이는 공부 그리고 NCS는 약간의 그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 해석은 그냥 단순 자료 독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줄 때 무슨 뭐 연도별, 국가별 어떤 산업 데이터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제 NCS는 그렇게 상관없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심평원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건강심사와 관련된 의료보험공단과 관련된 데이터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더 여러분들 직무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 시험이 어찌 보면은 난이도는 어렵지 않거든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그 형식의 구색과 내용과 컨텐츠가 직무적으로 변환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눈에 좀 익히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공부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NCS로 인해 직무 관련 경험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도 그 직무와 관련된 날리지, 지식, 그다음에 기술,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저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알아야 할 부분은 물론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기 직무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할 지식과 향후 공부해야 될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소서를 써야 하고 또 면접장도 가서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경력사원을 뽑는 건 아니고 신입사원을 뽑는 거고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완성형의 직무 경험보다는 삶의 궤적을 보는 거니까 내가 좀 비슷한 경험들 했던 이력들이나 관심도를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녹여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사실 NCS 면접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꼬리물기 질문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디테일한 경험을 물어봐요. 과거에는 아주 그냥 인성적인 이야기도 아버님 무슨 일 하시냐, 집안은 가훈이 뭐냐,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 뭐 이런 걸 공기업에서 많이 물었다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처럼 무슨 프로젝트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때 프로젝트로 직무적으로 너는 뭘 배웠어? 그리고 그걸 배웠던 부분들을 몇 명이서 배웠어? 기간은 언제였어?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NCS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구체적인 나의 직무 경험을 확인시켜야 된다. 그분들에게. 그럼 자소서에도 그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에피소드식으로 들어가야 하고 면접장에서도 내가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잘 설득을 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입직보다 경력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런 채용이 없을 때는 그냥 뭐 마치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듯이 시험 보고 가는 거니까 그 시험을 떨어졌던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든 비슷한 어떤 공공기관이 단체 협회 이런 데서 업무를 진행했던 친구들이 면접이라든가 NCS 시험 자체를 잘 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가 러프한 데이터가 아니라 직무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주니까 현업에 뛰었던 친구들은 사무실에서 맨날 보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력 채용자들한테 또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뭐 공기업에 올인한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한 거겠네요. 그 중에는 올인해야 할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기 기사 따고 그다음에 뭐 한정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친구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들과 같이 공통으로 도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만 올인하게 되면 또 면접장 가서 면접이라는 것도 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뭐 컨디션 안 좋고 또 면접관 나하고 정서적인 궁합이 맞지 않으면 또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취업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전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홍쌤 얘기 듣고 한국거래소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조금의 이유가 있다면은? 네, 뭐 제가 사실 공기업에 대한 약간 넘사벽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그런 겁도 많이 나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뭐 NCS 그런 제도나
뭐 같은 조건이라면은 연봉도 좀 더 높고 좀 그쵸, 더 열심히 그쵸. 해서 네. 한국거래소 한번 가보면 또 좋을 것 마음 같다는 먹으면 생각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는요? 사실 오늘은 둘 다 이제 워낙에 뭐 선호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선택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뭐 그래도- 평소에도 뭐 별로 없었지만 제 선택이 뭐. 아닙니다. 예, 근데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여러분들은 두 기업 다 선호하실 텐데 예. 저는 그냥 네.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세 좀 낮춰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 예. 한국거래소를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감면해주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예.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집에 가면 또 에어컨 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다음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에너지 알겠습니다. 빈곤증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알려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도전하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아마 매스컴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네.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요. 네. 그리고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업무를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네. 그럼 있지도 않은 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빠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일은 또 누군가 새로운 신입을 뽑아서 업무를 네. 진행하겠죠. 그리고 또 2년 정도 지나면 그 신입도 상황을 알게 되고 네.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우리끼리 더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기업들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만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철피아, 관피아, 마피아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이 예. 뭐 일부 민영화되는 기업들도 있고 네. 내부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높이게 한 작업을 해요. 예. 저는 한전의 그런 좀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공기업들이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아까 누진세 관련된 또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공기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현안들을 아셔야겠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민간 기업에는 없고 왜 공기업에 생기고 또 공기업들이 그런 고민거리들을 풀어 나아가기 위해서 공기업 선배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면접장 가서 대화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 좀 내용들과 시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